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벌했죠. 인간이 만든 문명 역사 중에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땅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서 거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의 최대 판도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손자때에 가서 원나라 몽골 제국을 크게 만들었고요. 중앙아시아 킵차크 한국이 있었고 러시아까지 영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이란 지역 페르시아 쪽에도 일칸국을 만들었고 차가다이 칸국, 티베트 지역, 한때는 베트남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그쪽을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던 대단한 정벌자였습니다. 또한 징기스칸이 만든 왕가는 가장 오랜 기간 살아남은 왕가로 유명합니다. 킵차크 칸국, 차가다이 칸국, 원나라 이렇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카잔 칸국이 1552년까지 있었고 크리미아 칸국은 1789년까지 그 후손이 왕가로 자리하고 있었고요. 무굴 제국도 1857년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남은 제국은 무굴 제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태무진은 역사상 생물학적으로 가장 성공한 수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의 주장에 의하면 태무진의 후손이 6천만 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라시아 지역에 태무진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태무진의 후손 가문을 황금시족이라 그랬거든요. 황금시족만이 이 지역에서 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황금시족은 특별한 사람들로 불렸고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남게 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인생 3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206년에 몽골고원을 통일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금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때는 1211년부터 16년까지 정벌했는데 완벽하게 정벌한 건 아니고요. 30년 후에 1234년에 가서야 징기스칸의 아들 오타에 의해서 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 호라즘 제국을 정벌한 겁니다. 1219년부터 24년까지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 호라즘을 정벌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하를 정벌하던 중에 징기스칸은 사망을 했습니다.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의 성공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유목민의 전투력이 강력했는데 그 전투력을 확실하게 셋업을 잘 했다는 거죠. 기존의 돌궐 또는 위구르 같은 경우에도 유목민 특유의 기마병을 운영을 했고 스피드가 있었고 특유의 치고 빠지기 전술이 있었죠. 이런 유목민의 전투력을 징기스칸은 극대화시켰고 그거를 조직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초반 성공 그리고 뒤에 후반까지도 잘 이어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앞서 있었던 돌골과 위구르와 몽골을 비교를 해보면 유목 제국들은 전투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반짝했다가 나중에 허물어졌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그것을 후대까지도 이어갔다는 거죠. 그 원동력이 바로 제국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위구르와 거란이 성공 방식을 도입하고 거기로부터 다양한 제도들을 확립을 시켰기 때문에 후대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특유의 열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워낙 군사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군사 담당을 하고 제국 운영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인을 기용을 해서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켰던 거죠. 이렇게 성공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징기스칸이 등장을 하게 됐던 서기 10세기, 11세기의 몽골고원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나이만, 메르키트, 케레이트, 몽골 시족 같은 여러 족속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고요. 그 주변에 거란 또는 만주와 북중국의 금나라 그리고 서하가 있었고요. 중원에는 북송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요라고 부르는 키라키타이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때 몽골고원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특히 거란 같은 경우에 이 몽골이 뭉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와서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갔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몽골 고원에 있었던 여러 부족들끼리도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약탈을 통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잖아요. 곡식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사치품, 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약탈을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서하라든지 거란 같은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약탈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몽골 고원에 맨 처음에 등장했던 세력이 돌고래였잖아요. 돌고래 반짝했다가 한 300여 년 유지했었죠. 그리고 위구르가 자리하고 있었죠. 그 위구르가 당나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위구르도 멸망을 하고 그 위구르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다 흩어졌고, 그리고 동몽골 지역에는 거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했죠. 몽골 고원에는 여러 유목민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탈을 하고 전투를 하고, 또 삶의 기본적인 생업이었던 목축, 주변에 늑대라든지 매, 사냥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 또 각 지역에 분산돼서 거주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목초지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유목 또는 목축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유목인들의 경제였던 거고요. 또 물자가 부족하니까 외부로 나가서 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못하고 주변 족소들끼리 서로 뺏고 뺏기는 인간 사냥이 경제의 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몽골고원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고원에 있던 사람들은 뭉쳐야 할 필요가 절박했어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남자들을 죽이는 타타르족이 있었습니다. 타타르족 또는 거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몽골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수리바퀴보다 큰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반복했다는 거죠. 그 남자들이 뭉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렇게 남자들을 죽였던 거고, 그리고 여자, 물품, 말과 같은 동물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지만 몽골 고원에 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부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뭉쳐가지고 이 타타르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 유목민족들이 뭉칠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흩어져 있죠. 근데 이들을 뭉쳐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뭉쳐야 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타타르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뭉쳐서 막아야 되는데 요때 뭉쳐야 되겠죠. 또는 뭉쳐서 가을에 외부 약탈을 나갈 때 요때 뭉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적이 끊임없이 와서 남자들을 죽이고 물품을 약탈해가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몽골 족속들은 뭉쳐야 할 필요가 절실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품이 부족했던 몽골 고원의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게 바로 살해와 납치혼이었던 거죠. 남자들 죽이면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여자를 뺏어오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는 거죠. 징기스칸, 원래는 테무친이었죠. 테무친의 아버지는 오논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게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보르치긴 가문의 수장이었어요. 이때도 여자를 납치해오는 납치혼이 몽골 고원에서는 흔하게 행해졌던 겁니다. 여자도 재산의 하나였으니까요. 메르키트족의 시집가는 후엘룬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테무친이 9살 때 옹기라트족의 데치세첸을 찾아가서 그의 딸 보르테를 테무친과 정혼을 시킵니다. 정혼을 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납치해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수계의 아버지가 일찍 사방을 함으로써 테무친과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은 친족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초원엔 부족하죠. 결혼마저도 정략 결혼 또는 납치혼이 성행했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니 호엘룬, 또 배다른 형제 여럿이 있었는데 이 테무치는 이런 가운데서도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자무카라는 사람과 의형제라고 불리는 안다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특유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배다른 형제도 있었는데 한 명은 죽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포용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보여줘서 칭기스칸이 타고난 리더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무리의 리더가 돼가지고 무리를 점차 뭉치게 하게 되고, 또 9살 때 정혼을 했던 보르테를 성인이 되자 데려오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원래 이름은 테무친이죠. 테무친의 의미는 낙타돌이란 뜻입니다. 몽골고 남쪽에 고비 사막 있잖아요. 고비 사막에 쌍봉 낙타 있지 않습니까? 그 낙타를 모으는, 낙타를 이끄는 그런 이름에서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지어졌다고 그러고,
서양 쪽의 학자들이 해석하기에는 이 태무친의 이름은 강철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목민족 이름 중에 강철이라고 붙인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태무친도 강해져라라는 의미에서 강철이라고 하는 태무친의 이름을 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몽골 시족의 족장이 돼가지고 점차 리더십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메르키트족의 습격에 의해서 아내 보리테가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약탈혼에 의해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죠. 결국은 테무친도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메르키트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힘이 부족하니까 부족장 중 한 명이었던 옹칸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다 언약을 맺은 자무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하나 주변 세력들을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오게 되고요. 결국은 메르키트를 공략을 해가지고 아내 보르테를 찾아옵니다. 그때 보르테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첫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썰에 휘말리게 되죠. 그리고 자무카의 큰 무리에 자신의 작은 무리를 합쳤다. 그러니까 18세 될 때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부족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 부족들을 자무카의 무리에 합침으로써 좀 더 큰 무리로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하게 된 거죠. 점차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독자적으로 부족의 칸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외부 약탈의 경험을 합니다. 내부에서 납치혼이나 서로 살해하고 싸우는 이런 게 없어지려면 외부에 약탈을 해서 부족한 물품들을 조달을 해야만 내부가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 약탈을 굉장히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이웃 타타르족을 처음으로 원정을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몽골족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외부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때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족 소들은 이렇게 약탈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행해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테무친이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전략에도 능하고 하다는 것을 알게 된 옹카는 테무친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테무친이 갖고 있었던 부족을 빼앗으려고 계략으로 끌어들여요. 웅칸이 테무친을 초청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테무친은 계략이 빠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워낙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고요. 패한 이후에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다가 발주나 호숫가에서 흙탕물을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나에서 맹약이 맺어지게 되고요. 이때 자무카와도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자무카는 옹칸 편에 있었거든요. 이 발주나 이후에 자무카와의 20년 경쟁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발주나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19명이 흙탕물을 마시면서 맹세했던 이걸로부터 시작한 징기스칸의 유명한 충신들이 있습니다. 그 충신들의 이름을 사준사구라고 부르는데요. 몽골 비사라고 하는 몽골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나오는 네 마리의 준마와 충견을 의미합니다. 태무친을 도와서 건국한 8인의 건국 공신입니다. 태무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명은 태무친과 인척 관계예요. 티라운, 보로쿨, 보우르추, 무칼이고요. 네 명은 태무친 밑에 들어온 사람이죠. 수베타의 제베, 후빌라의 제르메가 있습니다. 태무친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를 배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태무친이 리더십을 갖추고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혈통으로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실력인 거죠. 실력이 뛰어난 리더를 모셔야만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무친이 그만큼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덕성도 물론 좋았겠지만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이 이를 따랐다고 하는 거죠. 그 사준 사구 중에 네 명의 유명한 장수들이 있어요. 수에베테이, 제베, 쿠빌라이, 제르메가 있는데요. 수에베테이가 가장 유명한 장수죠. 나이만족과의 싸움에서 형 제르메와 함께 전륜차로 산맥을 돌파해 적진을 탈취하고 제베와 함께 러시아를 공략했던 아주 유명한 장수죠. 제베는 궁술의 달인이었고요. 화살 또는 화살촉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태무친의 원래는 적이었는데 포로가 된 다음에 태무친과 함께하게 됐고요. 나이만부를 토벌하고 호라즘, 이란, 그루지아, 카프카스, 러시아, 소비에트에 함께 러시아를 공략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쿠빌라이라는 사람은 태무친이 자무카와 결별하자 칸에게 귀순했던 원래 자무카 밑에 있던 사람인데
태무지랑 함께 왔고요. 호라즘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요. 제르메는 소요베트의 형인데 전장에서 이 테무친이 목에 화살을 맞았거든요. 독화살을 맞은 테무친의 상처에 입을 대고 피를 빨아내고 야영지에서는 밤을 새워서 그를 호위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충성심에 있었던 제르메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면 이 칭기스칸 앞에 있었던 흉노, 거란, 위구르 같은 유목 제국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목 제국들은 잠깐 반짝은 했지만 오래가는 제국을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칭기스칸은 오래오래 가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무력은 분명히 상당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국가를 세워서 그걸 오래 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뭔가 다른 였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다르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수행 방식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기존에는 전쟁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 약탈 원정을 떠나잖아요. 가을에 약탈을 떠나면 중원 제국 들어가서 파괴하고 약탈을 해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랬는데 징기스칸은 반드시 적을 섬멸하고 그러고 나서 약탈하고 분배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전에는 약탈하느라 적이 도망가는데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약탈을 하지 말고 적을 완전하게 섬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탈물을 분배하는 이런 걸로 바꿨고요. 또 전사자의 과부와 자식에게도 분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유목전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사자의 과부와 자식들한테도 분배를 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이 병사들이 약탈 전쟁에 나설 수 있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시족보다 집단을 강조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족 위주로 하니까 소규모 집단별로 약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탈에만 매진하고 당연히 승리를 거두기 어려웠었고 또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귀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득권 세력을 모두 배제하고 기존에는 약탈물 분배 권한도 귀족한테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려 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의 집안인 황금시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수들도 오로지 능력 위주로 기용을 했다. 몽골 고원에도 분명히 귀족과 평민, 노비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기존의 귀족들의 힘을 뺐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싸움에 승리하면 죽이고 약탈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둔 기존 방식에서 약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원한다. 승리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약탈을 물을 배분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동맹자 가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또 기존 패한 부족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닌 완전한 일원으로 흡수합니다. 패한 자들을 흡수함으로써 그들을 병력의 일원으로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역을 원정할 때는 보병 군사들을 상당히 많이 흡수했고 투르크족들도 몽골군 휘하에서 싸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몽골군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이 바로 패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일원으로 흡수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군대도 혁신했어요. 이 군대에도 십진법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원래 케이트 부족이 사용하던 체계였어요. 자묵한테 이거를 배웠는데 10명이 아르반, 100명이 자군, 1000명이 민칸, 1만 명이 투맨. 그러니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로마군도 이렇게 100인대, 1000인대, 만인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십진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죠. 기존의 유목 제국들은 부족별로 군대를 편성을 했다면 징기스칸은 부족에 상관없이 10명, 100명, 1000명 단위로 이렇게 하고 또 각 장수한테 절대적 지휘권을 줘가지고 자율적으로 전투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적으로 지형과 상황에 따라서 그 장수가 전술을 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들 사이에 긴밀한 협동,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죠. 군기를 엄하게 함으로써 지휘관의 완전한 복종을 하고 일사불란한 부대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칸의 친위되었던 캐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키라키타의 서요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 선발하고 유력한 명문가 출신을 뽑습니다. 징기스칸 주변에 1만 내지 2만 명 정도의 친위대를 확보를 하는데 이 친위대가 가장 정예 부대로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하냐면 투맨, 민칸, 작은 아르반의 대장들은 아들 중 하나를 인질로 보내 했어요. 그 아들들을 모아서 친위대 캐식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또 필요시에는 이들 중에서 역량이 되는 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관료로 만들어서 제국의 지배층을 키워내는 이런 양성소 역할도 했다는 거죠. 징기스칸의 군대 중에 독특한 제도는 바로 친위대였던 캐식이었다는 거죠. 그 캐식은 징기스칸을 가까이에 두고 이들을 확실하게 다른 부대보다 높은 계급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들이 정예 부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발주나 호숫가에서 19명과 다시금 조직을 추스리고 세력을 점점 키웠습니다. 옹칸에게 배신당하고 자무카와 20년 동안 대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태무진을 지지하는 이가 많이 모여듭니다. 초원에 태무친이 그만큼 능력 있다, 전쟁 수행 능력 있다, 전술적 능력 있다는 것을 소문이 나가지고 점차 태무진으로 모이게 되고 결국 3일간 벌어진 싸움 후에 옹칸의 부하들 다수가 태무진에게로 오게 됩니다. 고은에는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누가 능력 있느냐에 따라서 대장을 선택을 하거든요. 결국은 태무진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뛰어난 리더라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태무진을 모이게 되고 결국은 안다였던 자무카와도 일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자무카를 사로잡은 다음에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게 합니다. 몽골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죽음은 피를 흘리지 않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자르거나 칼로 맞거나 뭐 이런 거는 불명예스러운 거고요. 몸을 양탄자로 둘둘 감아서 그 위에 말이 밝게 해가지고 피를 보이지 않게 죽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자무카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무카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죽여 그 죽은 뼈를 높은 곳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그대 씨를 보호할 것이며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결국 안다였던 자무카와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1206년 드디어 고원을 통일합니다. 작은 보르게친 시족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옹칸과 자무카와의 경쟁을 물친 다음에 1206년 부르칸 칼둔 성산 근처의 오논강의 원류에서 초원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쿠리타이가 열렸다. 몽골 고원의 인구 100만 명, 가축이 2천만 마리, 타타르, 케레이트, 나이만 같은 작은 부족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몽골 울루스가 탄생을 했다. 울루스는 나라란 뜻이에요. 오로지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몽골 고원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생기게 되고 태무진은 칭기스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기존까지 칸이라는 이름은 썼지만 징기스칸을 쓴 사람 처음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칭기스칸을 고유명사로 부르는데 원래는 이름이 태무진이었고 칭기스 칸이라고 하는 칭호를 이때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쿠릴타이라는 용어 나오잖아요. 국가 최고 정치 해입니다. 칸의 명의로 널리 소집되는 유력 부족의 수장 중심으로 구성된 최고 정치회의였다. 칸의 추대나 선정 또는 외부 원정 계획 같은 법령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회의였다. 봄이나 여름에 많이 개최되고 목초지와 물이 있는 토지가 개최 장소였다. 그리고 의제를 미리 정해요. 이런 걸 논의할 것이다. 여기를 원정 갈 것이다. 와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의제를 정하고 그걸 다 통보합니다. 이런 의제를 할 거니까 와라. 라고 해서 미리 정해뒀기 때문에 참석하면 거기에 찬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의입니다. 와가지고 여기서 건강하게 마시고 먹고 하는 국정에 대한 토의, 가기로 한 찬성, 그 다음에 그들 경축하는 나담 축제 등이 늘 뒤따랐다. 몽골 공화국에 가면 여름에 나담 축제가 있잖아요. 말타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이게 과거의 쿠릴타이 때부터 내려오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토론, 합의 이걸 위한 하나의 행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칭기스칸이 했던 이 국가 체제를 완성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웃 부족으로부터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목제국과 차이가 결정적으로 이거죠. 기존의 유목제국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만 믿고 약탈 경제만으로 유지를 했는데 징기스칸은 거기서 한 단계 떠나가지고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나서 국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한 겁니다.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배움 자세를 가졌다. 이웃이었던 타타르나 위구르로부터 조직 운영의 노하우, 문자 등을 들여왔습니다. 위구르는 오늘날의 신거 위구르 자치구 하서, 해랑 이쪽에 살던 농민 부족, 그전에는 유목 부족이었지만
신가위구르 쪽에 살게 되면서 농업을 하고 있었고 상당히 높은 문화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위구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몽골 제국 내에서 일하게 했던 거고요. 타타르에서 들어왔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야율초제라는 사람이죠. 야율초제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알려주고 농민에게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에 유목제국, 농민제국에 가가지고 약탈을 하고 죽이고 그냥 돌아왔잖아요. 이러면 그냥 일시적인 약탈일 뿐인데 이 야일추제가 뭐라고 했냐면 농민들을 죽이지 말고 잘 놔두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러려면 국가 체제를 잘 갖춰야 된다. 국가 체제에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이다. 그래서 인재 육성에 대한 철학, 또 몽골의 학교도 세웠다. 제국은 말을 타고 건설할 수 있지만 말을 탄 채 통치할 수는 없다라는 믿음을 실천을 하게 된 겁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문자를 창제합니다. 재상했던 타타 통화에게서 몽골 문자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농업 세력이 있던 위구르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위구르로부터 많은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문자도 들어와요. 위구르 문자가 있었던 거를 가져와서 몽골 문자로 변형을 해가지고 쓰게 되죠. 그래서 그 몽골 문자로 몽골 비사라고 하는 이 몽골의 역사책이 쓰여졌어요. 근데 몽골 문자로 쓰여졌던 몽골 비사는 전해지지 않고 오늘날에는 이 한자로 쓰여진 몽골 비사만 전해집니다. 이 몽골 비사가 있음으로써 징기스칸의 일대기라든지 징기스칸이 원정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여러 조직 제도들을 갖춘 다음에 했던 대규모 원정, 작은 원정들은 이웃 타타르라든지 이런 데 갔었지만 대규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대규모 원정의 첫 번째 목표는 서하였습니다. 탕구투라고도 불렸던 곳인데요. 오늘날 영하 해족 자치구가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탕구투에서 공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탕구투는 성을 쌓아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약탈만 할 경우는 성이 있든 말든 그냥 주변에 약탈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징기스칸은 이 적들을 완전하게 제압을 하고 나서 약탈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하를 공성전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뭐 이런 것들을 첫 경험을 하게 되고 가장 풍요로운 것은 주르첸 금나라죠. 금나라를 공략을 하게 되죠. 고비 사막을 넘어서 서하를 가게 되고 금나라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를 공략을 하러 갈 때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11월 말쯤 가을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가는 거죠. 겨울을 나지 못할 가축은 도살하고 뭐 마른 육포 같은 걸 만들어서 겨울 식량을 준비하고 무기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고비 사막을 넘어서 주류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약탈 전쟁의 시작은 바로 풍요의 땅 주류첸. 당시에 주류첸 금나라는 이 북경에 수도를 두고 있었어요. 물론 만주에도 원래 기반이었죠. 만주에 기반이 있고 장성지대를 넘어서 오늘날의 화북지방에 금나라가 있었죠. 중도라는 성을 세워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징기스칸 군대가 대규모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징기스칸 군대한테는 굉장히 큰 전력이 보강이 됐는데요. 거란족이 갖고 있었던 금나라 기병대를 몽골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외부 원정을 한 게 거란이에요. 거란족들이 있었죠. 그 거란족들이 이 금나라의 일종의 속국 형태로 있었는데 그 거란족을 공격을 해가지고 금나라가 갖고 있었던 기병대를 흡수를 하게 되고 또 중원에 들어가서 성을 쌓고 있던 금나라에 비해서 몽골군이 훨씬 빠르고 지력 있고 용맹을 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기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갖고 있었던 몽골인 자체의 기병들이 있었지만 금나라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기병대를 흡수함으로써 적의 걸 흡수하니까 당연히 아군이 더 강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도 금나라를 완전하게 정벌하지는 못했어요. 북중국 평화를 약탈하는 걸로 끝나죠. 징기스칸 군대가 기본적으로 농민 군대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한 전투를 갖고 있었죠. 물론 금나라도 원래는 유목군대죠. 그래서 기병대가 있었지만 북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특히 또 거란 쪽에 있었던 기병대 이름으로 인해서 농민 군대를 이끌 수밖에 없었는데 이 몽골군과 이 농민 군대의 싸움의 형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몽골군은 넓게 퍼져가지고 면으로 이동합니다.
몽골군은 기본적으로 다 기병이에요. 전원 기병이기 때문에 뭉쳐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작은 부대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앙에 친위부대 캐식이 있었고요. 좌우에 부대 A, B, C, D가 이렇게 넓게 퍼져가지고 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북중국 평원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농민제국 군대는 선이죠. 농민제국 군대는 뭉쳐야만 되거든요. 보병들은 뭉쳐야만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투병을 집단 형태로 갖고 있었고 뒤에 병참이 이렇게 따르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목군대가 이 농민군대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유목군대가 수적으로 확보만 된다면 이 농민군들을 포위시켜서 싸움은 당연히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몽골군에게 정의로운 승리는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전략이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략에도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몽골군대는 정면 공격을 잘 하려고 안 해요. 위장, 기만, 위협 등을 늘 사용합니다. 금나라에 침입을 해가지고 어떤 성을 공격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거죠. 성의 사람들이 농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공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의 주민에게 고양이 1,000마리, 개 1만 마리를 주며 철수하겠다. 라고 했더니 성의 주민들이 열심히 고양이 1,000마리하고 개 10,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몽골군에 줬어요. 철수할 줄 알고. 그랬더니 몽골군은 그 동물들의 꼬리에다가 천을 묶고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떡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물들이 다 성으로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당연히 성벽을 타고 막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 불이 나고 대혼란에 빠지고 몽골군에 함락을 하게 됐다. 어찌 보면 되게 치사한 방법인데 이 몽골군은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그랬잖아요. 치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승리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을 포위하고 공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기려면 공성을 하는데 이게 공성에는 아군도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성을 포위한 다음에 기다려요.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유목제국들은 11월 말에 쳐들어와서 3월 말에 돌아갔는데 이 징기스칸 군대는 3월 말에 돼도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약탈이 목적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그러고 나서 약탈이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을 호위하고 굶어 죽여서 항복하게 만드는 그 어떤 전략도 자유롭게 썼던 게 이 몽골 군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금나라 정벌은 쉽진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3년이나 금나라 정벌을 하게 됩니다. 금나라도 기본적으로 유목제국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강력했고 또 성을 높이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나라를 쉽게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평지에서의 싸움은 몽골이 잘하지만 성을 가진 이들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공성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성전을 한다는 것은 아군의 피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몽골군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공략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 전에 거란과 여진이, 거란 이쪽에 있었고 여진은 만주에 있었죠. 거란과 여진이 북중국을 통치할 목적으로 들어왔다면 몽골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 통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초기에는 약탈을 목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금나라 정벌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외부 원정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충분히 획득을 합니다. 금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지만 풍요로운 북중국과 만주 등의 약탈을 해가지고 곡식, 비단, 사치품 등의 재물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다른 유목 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췄겠죠. 위그르나 돌고 흉노나 이런 데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했겠지만 징기스칸은 포부가 훨씬 더 컸습니다. 완벽하게 북중국 금나라를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